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18살 A군과 어머니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50대 어머니와 20대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쯤. 현재 저는 아무런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오는 그리고 구청에서 오는 물품들 중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양성반영이 한 달 정도 되기 전에 집에 있으니까 나쁜 거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자살 느낌이 자꾸 옥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자살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미 13세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하고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가야 된다는 거. 내년은, 내후년은, 5년 후, 10년 후 생각하면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과연 엄마가 없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엄마들이 뛰어내릴 거예요. 계속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자가격리 시스템 하나부터 모두가 이 장애인의 몸을 기준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건강한 비장애인 그리고 성인의 기준으로 했었다 보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이 방역 시스템 안에서 안전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2017년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근데 장애인 10명 중에 3명이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평소에도요? 네네. 그래서 특히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은 10명 중 8명꼴로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광주하고 제주에서 또 발달 장애인과 그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녔던 복지시설이 폐쇄가 되고 휴관이 되면서 그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됐던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성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적인 부분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데 많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더욱더 특수한 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 몫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장애인 돌봄에 대한 그런 충족률 자체가 매우 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충족률이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그러니까요. 기존에도. 되는 내용이고 예. 지금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건 82% 이상이 가족들인 거죠.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는 부모님들이 결국 본인이 없으면 이분들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시 시설로 갑니다. 이제는 시설이 낮에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밤에도 낮에도 주말에도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집단 수용 시설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40%에서 50% 나오고 있는 사망자 비율은 모두 요양원, 집단 병원, 집단 장애인 거주 시설 이러한 집단화된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봐서는 뭐 더 이상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답 없어지는 상황들이 또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알아요? 그럼? 국민의 생존, 생명, 생계 관련돼서는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애인 돌봄이 부족한 건지 오 박사님이 숫자로 얘기해 주신다고요? 정부의 장애인 대상 사회 서비스 올해 예산은 네. 1조 5,179억 원입니다. 1조 5천억이면 액수 자체는 꽤 많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그러면 배치수 씨가 좋아하는 1인당 계산을 1인당 해보면 알아듣기 쉽게. 예.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61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한 명이 1년간
약 58만 원 정도의 사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이 부족하네요. 네네. 1조 5천억 원이지만은 1년 동안 58만 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이 예산을 포함한 모든 것이 부족했었고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어떤 걸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우리 모두가 그다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네.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을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부산시의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지원 중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인 돈을 찾아봤습니다. 이 의원님, 부산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딱 2% 잘하고 있습니다. 2% 그게 어떤 얘기죠? 이거부터 얘기는 모르겠는데. 예. 네. 기존에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던 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했던 이 신규라고 하죠. 이런 예산들이나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쓰여진 예산을 모아봤는데요. 네네. 보면 저희 오늘 예산이 464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서 2%인 8억 6천만 원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 쓰여진 돌봄 공백을 메꾸는 그게 딱 2%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우리 발달장애인 그 사건 처음에 나자 부산시가 활동보조인 3시간에 대한 그 투여를 그 쓰지 못한 예산에서 투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들어오니까 제일 중요했던 게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했던 장애인들이 결국은 나오지 못하니까 밥을 먹을 길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네. 중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도시락을 복지관에 일임해서 그 기부금을 줌으로 인해서 뒤늦게라도 그 도시락 문제, 점심 문제를 해결하는. 뒤늦게라도 그래도 그렇게 네.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지난 2월 말부터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한 휴관을 이제 권고했었죠. 자,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얘기 나왔던 부산시 예산이 과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자, 현장의 목소리를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업 활동을 이제 중단을 시켰거든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개시를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거의 반년을 아무것도 못한 상태라고 그냥 주로 이제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밖에 못하고 거의 못 썼죠. 한 70% 정도 이상 못 썼죠.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예산 전혀 그것들도 전부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묶여버리니까 기다리는 당사자들은 되게 답답하죠 아무래도. 시청의 장애인 복지과장이나 뭐 자립생활센터 담당 팀장 공무원들 저희가 만났었는데 어차피 올해는 뭐 집단 프로그램이나 집체 교육, 뭐 방문 뭐 이런 서비스가 어려울 거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면 가깝게는 뭐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혹은 밑반찬 이런 것들 저희들이 사가지고 배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뭐 다 어려운데 그 뭐 하반기에 뭐 다 몰아서 쓰지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가을에 또 제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대비할 수 있는 거라면 중증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건데 고민조차 차단을 해버리니 코로나와 관련돼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수 목적에 맞으면 쓰게 하는데 개별 건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다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해주고 싶지만은 목적이라는 게 그렇게 흐트리면은 뭐 개인한테 가는 뭐 시혜적인 차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대구시에는 탈시설 지원팀이 있어서 사실 협조가 되게 잘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3월 말쯤에 이제 아일센터 간 이제 회의를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해서 다 같이 만났었고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먼저 이렇게 변경하고
예산도 코로나 관련된 예산에 먼저 집중해서 쓰고 나중에 추경 예산 변경하는 거를 승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꼬를 좀 터준 거네요. 쓸 수 있게. 네네네. 제한은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물품이든 뭐 교육이든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잖아요. 일회용 마스크.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탈출팀에서 많이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할 수 있으니 뭐 구입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저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은 완전한 비대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진짜 직접 찾아가 봐야 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안전한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혹은 구의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향후에는 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민간단체에서 이때까지 했던 집단 프로그램 말고 그냥 개별로 좀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시랑 얘기해서 집행 내용을 좀 바꾼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이 고립된 장애인들에게 지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부산시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은 어떤 이런 과정의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예산을 이걸 얼마나 못 썼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부산시 18개 장애인 생활센터 보조금 예산이잖아요. 24억. 네네. 24억 중에 대부분이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네네. 근데 20%가 사업비인데 이 중에 85%를 못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보조금 24억 중에 4억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보조금을 못 쓴 거네요. 예,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못 쓰게 된 거죠. 네네. 네,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앞에는 사스가 있었고 그 뒤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가적으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그때부터 사실은 분명히 만들어서 냈어야지 되는데 이때 무슨 재난만 일어나면은 그때마다 다 새로운 사건이에요, 이게요. 감염병도 새로운 사건이지 예전에 해왔던 거는 관계가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 박사님 말씀대로 85%를 쓸 수 없을 밖에 된 것이 이것도 새로운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매번 이것이 반복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복지 지원 체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별적인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계속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 게 이번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던 것 같고요. 거죠, 예. 두 번째는 모아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상황이 되었을 때 문 닫으면은 답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들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급자가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또 정해놨습니다. 네. 그걸 변경하기가 또 쉽지가 네. 않은 상태인 거죠. 시설이나 단체에서 기관에서 판단하는 대로 유연하게 지금이라도 조정이 될 수 있으려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하라. 나중에 이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다시 정돈해 보겠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에요. 보조금 예산은 교부 집행을 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민간단체한테 보조한 거잖아요. 민간 기관에. 그러면 집행이 되면 이게 용도 변경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산 원칙상. 원래는 또 그렇게 변경이 쉽지 않아야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시 공무원의 어떤 입장도 알겠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안부가 이거 코로나 시기에서는 이 보조금 집행 원칙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변경하라고 좀 풀어주면, 권고할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부산시에서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집행 부진, 그다음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급히 용도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국민의 생존, 생명, 생계 관련돼서는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떤 우리 모두의 인식 부족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예산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예산 전환을 시키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문 닫으세요. 일단 가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기존 예산은 그대로 있고 신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의 그 어떤 변수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수한 사례도 있어요.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 시행 걸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지금 재료를 조달하는 업체, 그다음에 농촌 다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 그 식품비를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거죠, 바로. 그래서 농촌도 식자재를 제공하고 납품할 수 있고. 납품할 수 있고 그래서 농촌이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었는데 학부모도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나 농촌들도 조금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죠. 또 장애인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로 크게 범위를 넓혀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시스템을 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발빠른 대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예를 이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들은 뭐 위급 상황 시 스스로 평소에도 그런데요. 뭐 대처하기 어렵고 적절한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이미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장애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문제가 바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이 없다라는 어떤 그것에 대한 호소였거든요. 실제 장애인들은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빅벙커가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숙을 하러 병원에 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연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가격리라는 건 저희들 의미가 없습니다. 한 병원에 평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투숙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에 다니던 사람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 확진자를 이제 판명이 났을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집단감염자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상으로 지금 국가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니던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또 지정병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도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투석을 못 받아서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한신장학회하고 투석학회에서 매뉴얼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체 매뉴얼을 개발한 게 있는데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 분들은 아무리 이 많은 문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100%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인지 캐치를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우리 특성상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고 수어를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수어로 영상을 딱 한번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게 금방 쫙 다 퍼집니다. 정보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그 지침이나 뭐 수칙이나 이런 거를 정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수어도 동시에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우선 의료기관으로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분명히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라고
병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 우왕좌왕하는 건 마찬가지. 유형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유형별. 그래서 뭐 시각, 청각, 뭐 뇌병변, 예, 농화 뭐 하여튼 이런 우리 15가지 유형에 그분들을 어떻게 그 유형별에 따른 그 매뉴얼, 그 특색을 가지고 접근할까.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장애 유형 10개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으시더라고요. 15개 유형은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15개 유형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으면 현장에서도 대응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15개 유형별로 세부 대응이 분리되어야 될 필요성도 없거니와 네. 그렇게 유형별로 대응 방안이 다르다면 현장에서 너무 복잡해서 일하기도 힘들 테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은 지자체장에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보건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 정책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장애인들이 만약에 코로나19 걸리면은 그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따로 없는데요. 아, 그럼 저희 지금 장애인 한 번도 발생 안 했어요, 저희. 대비책도 없고, 우리 그 코로나 대응 지침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지금 시설을 마련하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 지금 뭐, 장애인 대칭을 우리 과에서 또 별도로 수립하고, 노인이라서 어르신 따로, 장애인 따로,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린이도 따로 하고, 유치원 어린이도 따로, 학교도 그럼 저희가 다 해야 되게요. 뭐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대상 지침을 저희가 사실 꼼꼼하게 안 봤어요. 저희 안 봤어요. 너무 당당한데. 네, 이 의원님. 네. 마지막 뭐라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저기 마지막에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갑자기 뭐라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당당하게 대비책이 없다라는 말. 여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또 다른 유형입니다. 어린이, 노인 이런 또 취약계층 안에서도 또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또 하나의 다른 많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로 봐서는 뭐 더 이상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밖에 안 들립니다. 네, 아무튼 이 의원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뭐 있는 거니까요. 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정근배 정책국장님, 그 보건복지부 얘기가 또 아까 좀 기억에 남아요. 장애 15개 유형별로 대응이 그 각각의 대응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얘기해 봐 주시죠. 감염병 매뉴얼이 반년이 지나서 나왔고 사실 그 나온 것조차도 1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장 유형별 접근 또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투명 마스크,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는 여전히 정부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는 같은 재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장애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려들이 필요할 수 있다. 아무리 기본적인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민간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또 언제 쓰이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레귤러적인 생산시설이 당연히 갖춰졌어야 됐었고 그런 좀 물건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들어요. 또 말씀을 들으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 두 번째인데도 이렇게 위기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고 부족하다는 건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온 이 매뉴얼도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던데요. 자가격리자가 2월 말부터 발생하는 순간에 계속 자가격리자 발생하고 지침 없으니까 올려서 지침 만들어지고 또 적용하고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만들었을 때 또 확진자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양성이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 뒤에가 또 없는 그 겁니다. 뒤에 얘기가 없는. 더 큰 문제는 네. 병원에 후송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거기에 계시는 간호사나 의료 인력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본인들이 장애인 확진자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급한 대로라도 아름아름 만들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서 정부 지침이 6월 24일, 25일 날 이 지자체에 전파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 지자체가 하라고 권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것이 강제성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에 가이드는 제시할 수 있겠지만 네네. 강제성 또한 없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보건복지부부터가 이것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전시 상황이다. 건강 전제.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매뉴얼이 그나마 그죠? 그나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가이드 정도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고 좋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온 자체로 끝나면 안 되죠. 현장에서 인지를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지 빅뱅크가 직접 가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장애인을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말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뭐 문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장애인 대응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온 거라서 숙지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네요. 정확한 거는 시에다 물어보시기 제일 좋아요. 보건소 장애인 쪽은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 없어요. 끝내줍니다. 시에 물어보세요 그랬다는데 모릅니다. 부산시에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는 매뉴얼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으나 내용 숙지가 안 된 곳이 이제 다수였고요.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취재해봤습니다. 부산시도 매뉴얼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는 뭐 부산시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체 누가 알아요 그러면은? 장애인에 대한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자가격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 자체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을 뿐더러요.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장애인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뭐 어떤 거에 의해서 할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이거는 다시 보건소에도 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저희는 사실 반년이 지나서 나온 매뉴얼이고 이 매뉴얼이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는 메르스처럼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마음도 있었고 처음 이제 6월 말에 관련 지침이 나왔을 때 상당히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장애인 확진자가 입원했을 때 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이 생활 지원을 해라 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생활 지원을 누가 어떻게 무슨 비용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들이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방향성은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없으니 집행에 대한 책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예산 수속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를 두고 우리 모두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는 당연히 우리 옆에 있는 장애인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저 스스로도 마음 깊이 새기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벌써 빅벙커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한 줄 평인데요. 우리 정근배 사무국장님 해오셨죠? 네. 아까 처음에 마지막에 했으니까 제가 처음에 하겠습니다. 예. 역시 멋있네요. 아니 너무 자,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피방역 국민 감별사가 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국민, 덜 중요한 국민을 이 재난을 거치면서 문화적으로 이 차별이 자리 잡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좀 어떻게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리죠. 뼈아픈 어떤 한 줄 평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분은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먼저 순서 먼저 하세요. 내가 아까 먼저 했으니까. 그럴까요? 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비용인가? 5%에게 투자하세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예, 그리고 5%는 우리 261만 명 장애인들, 전 국민의 5%가 장애인들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전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줄 평까지 다 들어봤고요. 예. 코로나19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좀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확한 평가, 정확한 정리를 통한 준비는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또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